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중국 8만 개 댐이 연달아 무너졌고 거대한 황토의 강이 도시를 삼켰습니다. 그 모든 참화를 한국 인공지능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경고를 조롱했죠. 지금 세상이 왜 한국을 무시한 죄를 이야기하는지 그 충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주인공은 중국의 베테랑 수리공학자 첸 웨이이며 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이름은 첸 웨이, 평생을 조국의 강과 댐에 바친 늙은 기술자입니다. 저는 거대한 산샤댐 난간에 서서 탁한 황토물이 흘러가는 양쯔강을 내려다보곤 했었죠. 제 눈에는 저 댐이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위대한 중화민족의 힘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대자연의 변덕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건설했고 그 경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네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수리공학학회에서 저는 바로 그 신념을 목소리 높여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팀이 발표한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우리의 경험적 데이터 없이 인공지능이 어찌 이 대륙의 복잡한 물길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죠. 제 단호한 주장에 장내의 많은 중국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단상에 오른 한국의 젊은 연구원 박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더군요. 그는 수많은 댐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상관 공명 붕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저 경험 없는 젊은이의 이론적 허상일 뿐이라며 일축해버렸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제 자부심의 댐은 그때까지 너무나도 견고했으니까요. 학회가 끝나고 며칠 뒤 양쯔강 상류의 오래된 댐 몇 곳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노후화된 장비가 보내는 오류 신호이거나 일상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수준이라 판단했네요. 제 지시를 받은 현장팀 역시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한국 연구팀으로부터 공식 채널을 통해 긴급 보고서 한 부가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그들은 양쯔강 상류에서 시작될 연쇄적인 댐 붕괴 가능성이 95%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단숨에 읽어 내려갔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과장된 예측이며 어쩌면 우리 기술력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상부에 이 보고서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결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측의 경고를 비과학적 기우라며 무시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평온한 하늘을 보며 제 판단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십 년간 양쯔강을 지켜온 제 경험이 컴퓨터 화면 속 숫자 몇 개에 흔들릴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요했던 어느 날 새벽, 쓰촨성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작은 댐 하나가 무너졌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즉시 노후된 댐의 단독 사고일 뿐이며 전체 시스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제 심장은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컴퓨터를 켜고 삭제하려 했던 한국 인공지능의 예측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 지도 위에 바로 그 쓰촨성의 댐이 첫 번째 붕괴 지점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저는 애써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수천 개의 댐 중에서 하나를 맞춘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네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뮬레이션 속에서 붉게 표시되던 수많은 댐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제 평생의 경험과 지식이 알 수 없는 불안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박서준 연구원으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회의에 참석했고 제 맞은편 화면에 나타난 그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스크린에는 끔찍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댐의 붕괴가 만들어낸 엄청난 수압이 다음 댐을 무너뜨리고 그 충격파가 또 다른 댐으로 연쇄적으로 번져나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영상의 끝은 바로 제가 서 있던 산샤댐의 붕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의 댐들은 그 어떤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며 그의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무시한 소설일 뿐이라고 소리쳤죠. 회의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지만 저는 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스크린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연쇄 붕괴의 물리적 논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정교해서 반박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모든 지식이 그 끔찍한 논리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예측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댐이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붕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공식적인 언론 보도는 철저하게 통제되었지만 현장에서 전해져 오는 비공식적인 보고들은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물의 장벽이라고 부르더군요. 집채만 한 물의 벽이 모든 것을 삼키며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강수량을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개 댐들의 상호작용과 구조적 취약점을 계산하여 시스템 전체의 붕괴라는 물리학적 결론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과 신념이 거대한 급류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제 판단 착오가 불러올 끔찍한 결과에 대한 공포뿐이었네요. 수억 명의 목숨이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부의 지시나 체면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제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든 이 재앙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인공지능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주의 예언이 아니라 유일한 생존 지도가 되어 있었죠. 시뮬레이션은 하류의 대도시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까지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지역의 제방을 의도적으로 파괴하여 거대한 물줄기를 인구가 적은 농경지와 소도시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손으로 동포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끔찍한 선택이었네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한과 난징 같은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무시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권한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시뮬레이션이 지목한 지역의 군부대와 행정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죠. 그들에게는 상부의 비밀 명령인 것처럼 둘러대고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제방을 폭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크린 속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도박은 끔찍한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최악을 막아냈습니다. 제가 희생시킨 지역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그 덕분에 물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하류의 대도시들은 완전한 괴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당국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저,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첸 웨이였습니다. 저는 결국 국가 반역죄라는 죄목으로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가둘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무시당했던 한국의 경고와 정부가 그것을 묵살했다는 증거들이 암암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인공지능의 데이터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정부의 오만과 무능이 이 모든 참사를 불렀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 조용히 저희 참회록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반역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오만함과 진실을 외면했던 정부의 과오를 기록한 통렬한 자기반성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파괴된 도시와 수천만 명의 이재민 앞에서 정부의 어떤 선전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특히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인공지능 데이터가 유출되어 온라인에 퍼지자 그것은 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시위를 군부마저 더 이상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을 잃었다는 여론 속에서 당의 원로들과 군 수뇌부는 결국 최고 지도자의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오만이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권력의 공백 속에서 기술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바로 저를 석방하는 것이었죠. 하루아침에 반역자에서 의인이 된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창설된 국가재난대응기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박서준 연구원과 그의 팀에게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집무실에서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무 말 없이 깊고 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에 대한 사죄이자 그의 지혜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한국 연구팀이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더 이상 우리의 기술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투명성과 국제협력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한 기둥만으로는 거대한 집을 지탱할 수 없다는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점을 감추는 대신 서로의 힘을 합쳐 더 큰 위협에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제 옆에 선박서준 연구원이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다시 양쯔강의 새로운 제방 위에 섰습니다. 강물은 예전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을 막는 대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박서준 연구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진 활동을 예측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가슴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한 가지 교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